자, 지금부터 경우의 수라는 대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의 정의에 대해서 논하라고 돼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를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경우의 수라는 건 뭐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 음,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다. 요거를 경우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시행이라는 말도 잘 모르겠는데요. 시행이 뭘까요? 시행이라 관찰,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이나 행위. 이거를 시행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때리면 어떻게 될까?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그 결과? 폭행 사건. 그게 사건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사건이라는 얘기는 뭐냐? 시행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시행의 결과. 그럼 이 단원을 배우는 목적은 뭘까요? 네, 여기서 배우는 목적. 한번 밟고 넘어갑시다. 뭘 위해서 배우느냐? 바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의 가지수를 중복 없이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잘 세는 방법을 배우는 게 목적. 뭐라고요? 사건의 가지수를 중복 없이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잘 세는 방법을 익힌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그 가지수를 중복 없다는 얘기는 같은 걸 두 번 세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락이 없다는 얘기는 빼놓고 세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세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히는 게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얘기가 중학교 때 거를 복습하는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합법칙과 곱법칙이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는 합법칙.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기호 없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뭐라고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 이렇게 배웠어요. 그거를 고등학교에서는 기호화시켜서 이렇게 나타내곤 합니다. 자, 일단 보세요. 선생님이 참고로 NA다라고 쓰면 앞으로 이 녀석을 읽을 때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경우의 수. 자, 이거를 참고로 알았으면 이제 합법칙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리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U라고 쓰인 것처럼 보이는 녀석은 원래 읽을 때는 유니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는 사람 거의 없고요. 합이라고 읽든가 아니면 합이라고 읽습니다. 혹은 또는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오케이? 원래 기호의 이름은 유니언이에요. 자, 우리는 또는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읽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읽는 방법부터 알려드렸어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자, 읽게 됐으니까 이제 저 녀석을 하나의 공식화시켜서 중학교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걸 우리는 식으로 쓸 겁니다.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인터섹션 B. 자, 이 기호 새로 나왔죠. 얘를 읽을 때 원래는 영어 원서에 인터섹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합기호로 교집합이라고도 읽히고요. 그 다음에 모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다라고 해서 캡이라고도 읽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라고도 읽히고요.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해서 연속적으로라고도 읽힙니다. 우리는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식을 읽어봅시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이 공식을 이용하는 예제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 안에 자, 1번 공, 2번 공, 3번 공, 20번이 적혀 있는 공까지 총 20개의 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그 꺼내진 공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선생님 이런 문제를 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운 그 공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사건 A라는 녀석을 지금부터 2의 배수가 나오는 그런 사건을 사건 A라고 둘 거고요. 사건 B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자, 우리는 이거를 아까 배웠던 기호 유니언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A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고 사건 A와 B가 동시에 잇따라 혹은 연속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뭐냐? 전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는 총 10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6개가 있죠.
마이너스 그러면 2의 배수에서도 세워졌는데 3의 배수에서 또 세워지는 것들 중복해서 세워졌겠죠. 이런 것들은 빼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인 다시 말하면 6의 배수가 2의 배수에서도 한 번 세워지고 3의 배수에서 또 한 번 세워지니까 두 번 세워졌기 때문에 한 번은 빼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6의 배수는 1부터 20까지 단수이 몇 개 들었습니까? 3개 들었죠. 자,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전체 남은 전체 경우의 수는 13개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두 사건 A, B가 동시에 혹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0일 때를 뭐라고 하느냐? 두 사건 A, B는 배반 사건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배반 사건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으로 중국집 또는 일식집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집 선택하면은 일식집은 포기하는 거죠. 또 일식집 선택하면 중국집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선택하면 나머지 한 가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두 사건의 관계를 우리는 배반 사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자가 등 배자고요. 반자가 서로 반대할 때 반입니다. 그래서 등을 서로 반대로 마주대고 있다. 그러면 한쪽만 보이죠. 한쪽 사건이 일어나면 나머지 사건이 일어난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두 사건의 관계 다시 한번 무슨 사건? 배반 사건. 그럼 여러 개의 사건들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그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 D라는 사건까지가 모두 배반 사건 관계에 있다. 그러면 사건 A 또는 B 또는 C 또는 D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개별적으로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C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D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게추가 1g짜리, 2g짜리, 5g짜리가 있어요. 자, 무게추 이 세 가지로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 12g짜리 목걸이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솔루션 1g짜리를 내가 X개 사용하고요. 2g짜리를 Y개 사용하고 5g짜리를 Z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X 더하기 2Y 더하기 5Z는 전체 12g이 돼야 되는 거죠. 12g을 측정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나왔고 X와 Y와 Z는 그러면 어떤 단서를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X, Y, Z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1g짜리 무게추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2g짜리 무게추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것들만 갖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서도 무게를 잴 수 있기 때문에 X, Y, Z는 각각 0보다 같거나 같은 정수가 돼야 되겠죠. 즉 음이 아닌 정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측정하는 방법의 수는요. 1번.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개수가 제일 큰 녀석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줍니다. Z의 개수가 5니까 이 Z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즉 Z가 0일 때부터 한번 경우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Z가 0일 때는요, X 플러스 2Y만 계산했을 때 걔가 얼마가 되고요? 12가 되고요. 이러면 이제 X, Y, Z가 0보다 같거나 같은 정수 순서쌍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는 거니까 가능한 Y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죠? 0개서부터 6개까지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X는 저절로 하나씩 결정되어 있는 거죠. Y가 변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총 7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Z가 1일 경우에는요. X 플러스 2Y가 7이 되면서 Y로 가능한 녀석이 0부터 3까지 가능하네요. 자, 그래서 총 4쌍이 만들어지겠죠. Y가 0이면 X만 7이면 되고요. Y가 1이면 X가 5면 되는 거고요. Y가 3이면 X가 1이면 되죠. 그래서 Y가 결정될 때마다 X는 저절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Z가 2가 되는 경우가 있죠. Z가 2가 되면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겠죠. Z가 2 집어넣으면 10이고 12 우변으로 넘어가면 2만 남게 됩니다. 그때 가능한 Y는요. 뭐에서 뭐까지 가능하죠? 0하고 2Y죠. 0하고 1까지가 가능해지죠. 0하고 1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 가능하니까 몇 쌍? 두 쌍이 만들어집니다. 두 쌍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게추 1g, 2g, 5g짜리의 세 가지 무게추가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2g짜리 목걸이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총 몇 쌍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 13쌍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13쌍 각각이 뭐냐? 왜 이걸 더하는 걸로 끝낸 거냐? 13쌍 각각이 다 한 가지 측정 방법이 결정되면 나머지 측정 방법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13가지가 모두 배반 사건에 관계에 있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13가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더해준 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합법칙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곱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걔를 선생님이 NA라고 두고요. 마찬가지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B라고 했을 때 두 사건 A와 B가 연속으로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집이 있고 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어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4가지 방법이고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거쳐 도서관에 도착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는 총 몇 가지냐? 경로의 수.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사건을 사건 A,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사건 A와 B의 곱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곱하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4가지 당
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 3가지가 곱해지면서 총 12가지 경로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충분히 12가지가 순간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식으로 한번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제일 단순한 곱법칙의 예제고요. 두 번째 곱법칙의 예제로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또 살펴볼 건데 이번에는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가지냐?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12를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고요. 2의 제곱이 만들어내는 약수가 1과 2와 2의 제곱 3가지가 있죠. 그것들 각각에 대해서 3의 1제곱이 만든 약수 1하고 3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만나서 1과 1이 만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이 만들어지고요. 1과 3이 만나면 3이요. 2와 1이 만나면 곱해서 2가 되고요. 2와 3이 만나면 6이 되고요. 4와 1이 만나서 4가 되고요. 4와 3이 만나서 다시 12가 되니까 1, 2, 3, 4, 6, 12 우리가 알고 있는 12의 모든 약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12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2의 거듭제곱 부분, 즉 11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앞쪽에 있는 가장 작은 소수 2에 대한 거듭제곱, 얘가 만들어내는 약수의 개수를 살펴봤더니 3개. 그 3개가 사실은 지수에다가 1을 더해준 꼴이죠. 자, 마찬가지로 3의 1제곱이 만드는 약수도 2개가 나오는데 그 2가지라는 것도 지수에다가 1을 더했을 때 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가지, 당 2가지가 만나서 6가지 약수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곱법칙이죠. 그럼 좀 더 이걸 일반화시켜서 어떤 자연수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소인수분해했더니 p의 l제곱 더하기 q의 m제곱 더하기 r의 n제곱 꼴로 소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n이라는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지수에다 좀 전에 11을 가지고 실험해봤던 걸 바탕으로 생각을 추론을 해보면 PL제곱이 만들어줄 수 있는 약수가 1부터 P의 1제곱, 2제곱에서 순서대로 PL제곱까지 나열해보면 L 플러스 1개의 약수가 있고요. 그거 다 연속적으로 Q의 M제곱이 만들어낸 약수들이요. 1, Q의 1제곱, Q의 2제곱, Q의 M제곱까지 있어서 M 플러스 1개가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R의 N제곱은요. 지금까지 계산한 거 당 다시 R의 N제곱이 만든 약수가 1, R의 1제곱, R의 2제곱, R의 N제곱까지 M 플러스 1개가 또 생기죠.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연속적으로 만나서 약수의 개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수에다 1씩 더한 값들의 곱이 자연수 n의 일반적인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박스 쳐서 하나 별표 치고 공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곱법칙의 일부분이구나. 또 다른 예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동전의 지불 방법의 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10원짜리 동전이 3개, 50원짜리 동전이 2개, 100원짜리 동전이 1개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내가 동전을 지불하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단 어떤 동전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지불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단 동전을 모두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지불 방법에서 제외한다. 이런 단서를 붙여놓읍시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원짜리 동전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원짜리 동전을 아예 내지 않거나 0개를 쓰겠다는 얘기죠.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는 방법까지 있으니까 자, 10원짜리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는 0부터 0개부터 3개까지 4가지 방법이 있구나. 그들 각각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50원짜리 동전 2개가 있기 때문에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까지 낼 수 있어서 총 50원짜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불 방법은 3가지가 나오고요. 거기까지 만들어진 거 당 다시 100원짜리가 1개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들 모두를 다 내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 경우의 수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10원짜리도 내지 않고 50원짜리도 내지 않고 100원짜리도 내지 않는 경우의 수 한 가지를 빼줘야지 정확한 지불 방법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전체 계산해 보면요. 24가지에서 한 가지를 빼니까 23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에 이어서 똑같은 상황에서 동전을 가지고 지불 방법의 수가 아니라 저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그 영역을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